자, 그러면 이재명만 리스크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법 리스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쪽에도 사법 리스크가 있죠. 대표적인 게 제가 몇 주에 걸쳐 설명했었던, 또 설명하려고 해달라고 민주당 지자 와가지고 댓글 달기만 해봐라. 그냥 한번 설명할 때 잘 들었어야지. 김건희 씨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얘기는 제가 했었고, 자, 지금 한동훈 장관 쪽에 불씨가 안 꺼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자체로 한동훈 장관이 처벌받을 수 있을까는 의문이에요. 고르려면 막 증거가 빼도 박도 못하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미 불씨를 남기고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압니다. 고발사주 의혹. 자, 고발사주 의혹은 저는 제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 관련해서도 얘기를 드릴 때, 뭐가 잠잠할 때 조심해야 된다. 잠잠할 때 그때 뭔가 터진다. 터져도 사람들이 모를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고발사주 의혹 끝난 거 아닙니다. 고발사주 의혹은, 자, 일단 고발사주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는 거짓말로 드러났죠. 뭔 공작이야 그게. 에? 뭘 제보 사주요. 자, 오늘 단독 보도가 새벽에 나왔는데요. 한동훈 고발사주 사건 전날 손준석 단톡에 사진 60장 공유. 네, 이 사진이 뭔지는 모릅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사진이 뭔지는 모르는데 고발사주 전날에 60장의 사진을 공유했어요. 뭔지는 모릅니다. 왜 모른다? 한동훈 장관이 휴대전화를 안 주셔가지고. 네, 이재명 대표의 가르침을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하셨죠 예전에? 네, 걸리면은 핸드폰 뺏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근데 사실은 뭐 거기까지는 이제 피의자들의 권리이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60장을 공유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단톡방 같은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한동훈하고 손준성하고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 3명이 단톡방을 팝니다. 자, 근데 권순정 대변인이 얼마 전에 법정에 나가서 채널A에서 채널A란다. MBC에서 보도하기 전에 우리는 이 개설된 단톡방이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근데 그 단톡방에서 몇 건의 문자 메시지가 오고 갔는지는 파악이 되거든요. 내용은 파악이 안 되지만. 근데 그 MBC 보도 나가고 나서 3월 31일 이후에 졸라 많이 합니다. 무슨 대화인지는 모르죠. 졸라 많이 했어요. 그 이후에. 그 전에 개설된 건 맞지만, 보도 전에 개설된 건 맞는데 이후에 졸라 했습니다. 졸라 했고, 그 다음에 세 사람이 왜 모였느냐? 이것도 의문인 거죠. 왜냐하면 자, 한동훈이랑 권순정이 둘이서 채팅을 하는 거는 나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 언론의 일이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 권순정은 언론 담당이야. 대검에서. 그러면은 상의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손준성이 거기 왜 들어가 있어? 손준성이. 나는 이게 미스테리였어요. 손준성이 거기 왜 들어가가지고 대화를 하고 자빠져 있냐고. 예? 그리고 한동훈은 손준성한테 사진 60장을 뭘 주냐고요. 이거는 사실 제가 한동훈이 처벌 안 받을 거라고 보는 게, 이걸 밝힐 수는 없어. 밝힐 수는 없는데, 자, 제가 아까도 뭐라 그랬습니까? 정진상이 벌 받으면 이재명 의심 받는다고, 이재명 무죄 나와도. 마찬가지로 손준성이 벌 받으면 한동훈, 윤석열로 타고 의심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밝혀진 것부터 봅시다. 이걸 아직도 부인하는 사람은 진짜 용납을 내가 할 수 없는데, 자, 손준성 검사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고발장과 판결문을 누군가에게 전송한 것은 팩트입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이게 이제 텔레그램 검증 화면인데, 그 손준성이 대검의 손준성 맞냐,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맞냐, 요거를 가리기 위해서 2021년 9월에 이제 처음 고발사주 의혹 터지고 난 다음에 검증을 했어요. 그 사람 맞아요. 그 사람 맞다니까. 네, 여기 전화번호 지금 모자이크 처리돼 있죠. 그 사람 맞아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다시 설명드리면, 자, 손준성 그러니까 이게 제보한 사람이 조성은 씨 아니에요. 조성은 씨의 텔레그램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한테 이거 고발장인데 접수하세요라고 전달합니다. 그리고 통화 내용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두 사람 통화한 거 들으셨죠? 이게 고발 놓고 논의한 거 맞아요. 그죠? 김웅 의원은 그거를 기억을 못 했는지 모른 척 하다가 모른 척 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되게 우습게 됐죠. 거기 보면
손준성 보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적혀 있어요. 예.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뭐냐? 텔레그램에서 최초로 전송한 사람이 계속 찍힙니다. 손준성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누구한테 이걸 받았는데 반송했다. 뭘 반송해? 아니 온라인으로 받은 걸 뭘 반송하냐고. 온라인으로 반송 뭐 이거 우편물이야? 우편물 받은 거예요. 온라인으로 받았는데 뭔 반송을 해. 이 양반이 아주 웃기는 양반이에요. 내가 그 얘기 듣고 야, 이 양반 진짜 웃기는 양반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이건 뭐냐면 고발장을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예,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고발장이 김웅, 조성은한테 흘러 들어왔는데 그 라인의 첫 번째 시발점에는 손준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고발장을 왜 보내냐고 자기가. 예? 고발되지도 않았어. 그 사건 고발되지도 않았지만 고발된 사건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고발장 유출된 거 아니에요. 그죠? 고발장을 왜 보내냐고 검사가. 검사가 고발장을 왜 보내냐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판결문. 판결문이 그때 이제 뭐 검언 유착을 파헤친다 이러면서 막 나섰던 그 막 SNS에 막 가면 쓰고 있는 사람 있죠. 이오하 제보자 X라는 사람. 그 사람 판결문이에요. 그거 판결문 조회하고 빼고 이거 불법입니다. 무슨 이유로 빼? 근데 그 뺀 거를 유출했다. 이거예요. 이거 자체로 손준성은 작살 나야 됩니다. 이거 자체로 작살 나야 돼. 그냥 재판은 시간 문제예요. 손준성이 몇 가지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데 적어도 판결문을 유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텔레그램에 대한 검증은 작업이 끝났고 손준성이 보낸 거예요. 자, 그 상태인데 자, 근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의 수상한 정황들이 드러나 있는 거죠. 자, 증거인멸. 예, 범인은 현장에 나타난다. 화려한 증거인멸의 행각들을 보시겠습니다. 자, 고발사주 의혹을 처음에 2021년 9월 2일에 뉴스버스가 보도합니다. 자, 그날, 바로 그날 저녁에 8시 16분부터 9시 45분 손준성 씨가 몸담고 있었던 수사정보정책관실 PC 25대가 포맷이 됩니다. PC 25대가 교체한 지 열흘밖에 안 된 새삥 PC가 25대가 포맷이 돼요. 그날.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다. 판결문을 그쪽에서 조회했습니다. 여기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결문 조회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판결문이 유출이 된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김웅 의원의 행각. 같은 날 휴대전화를 교체합니다. 휴대전화를 교체한다. 자, 그럴 수 있어. 어떻게 하다 보면 오씨, 교체해버렸네. 나 의심 받겠네. 씨, 오씨. 자, 근데 참고로 김웅 의원은 9월 2일 전에 이 뉴스버스 기자하고 통화를 합니다. 예. 자, 이 기사를 전혁수 기자라는 사람이 썼죠. 잘 알죠. 왜? 전혁수 기자가 뉴스버스의 그 기자거든. 미디어스로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썼는데 전혁수 기자 전문가예요. 최고 전문가지. 본인이 조사했으니까. 저도 전혁수 기자랑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고발 사주 의혹은 뭐 공수처라든지 뭐 이런 대검 이쪽에 수사했던 사람들 말고 빼고 그냥 언론인 중에서는 제가 한 5등 안에 들 거예요. 고발 사주 의혹은. 예, 1타 강사까지는 아니고 한 3, 4타까지는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그 압수수색을 김웅 의원이 당했습니다. 그때 막 김웅 의원 기억나시죠? 막 억울한 공수처가 생사람 잡는다. 막 실제로 공수처가 좀 이렇게 서투른 짓거리도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은 나는데, 자, 그날 압수수색 진행 중에 김웅 의원이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블랙박스를 삭제합니다. 왜 삭제했지? 씨, 잘못 건드렸네. 씨, 이러면서, 내가 이거 지금 내비를 찍는다는 게 블랙박스를 건드려버렸네. 뭐,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이분 멀리서 보면 김웅하고 비슷하게 생겼구만. 멀리서 보세요. 멀리서 보시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준성 검사, 성상욱 검사 핸드폰 비번 안 줬어요. 임홍석 검사는 안티 포렌식 앱을 설치합니다. 자, 그리고 SBS가 텔레그램을 검증해서 아까 전에 제가 또 보여드렸죠. 손준성하고 손준성 검사, 손준성 보내면 손준성과 손준성 검사가 동일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도가 됩니다. SBS 보도가 되고 그 다음날 손준성 검사가 텔레그램을 탈퇴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이렇게 텔레그램을 나는 걔가 아닌데 왜 내 텔레그램을 보지? 이러다가 아이고 텔레그램을 탈퇴해버렸네. 뭐 이렇게 된 겁니까? 자,
근데 확실한 거는 손준성이 판결문을 빼돌린 건 맞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검사한테 빼돌린 것이다.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검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누구한테 간지 몰라요. 그러니까 손준성과 김웅 사이에 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중간 전달자는 이름이 남지 않습니다. 텔레그램에. 그래서 손준성과 김웅 사이에 누군가들이 있었을 수는 있어요. 자, 근데 그게 검사라는 보장도 없거냐. 검사라고 친다면 검사가 왜 고발장을 텔레그램으로 검사들끼리 주고받냐고. 필요하면 요청해가지고 접수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전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일입니다. 아니면 조회를 하든지. 응? 검사한테 왜 텔레그램으로 검사가 검사한테 보내냐고. 그렇다는 증거도 없지만, 검사가 검사한테 보낸 거란 증거도 없지만, 그게 맞다면 그거 더 심각한 문제라고. 예? 이 말이 되는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 손준성은 자기가 반송했다잖아. 예? 좌파 김수민은 진보당 지지함. 진보당 좌파 아니거든. 진보당 좌파로 취급 안 합니다. 옛날부터 취급 안 했습니다. 자, 지금 고발사주 의혹 설명하는데 좌파 얘기 왜 나오는데? 예? 고발사주 의혹은 홍준표 시장 또 뭐라고 했어 그때. 자, 근데 그 손준성 어떻게 됐냐고 지금. 응?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손준성 지금 서울고검 송무부장 됐는데 이거 진급 코스예요. 같은 편이야? 민주당이 이래서 띨빵한 겁니다. 민주당이. 난 민주당을 정당 취급을 못 하겠는 게 뭐 하냐고. 대정부 질문할 때 뭐 하냐고. 뭐 노래 뭐 좋아하니 뭐야. 노래 에모 얘기 왜 나오냐고. 아, 나 진짜 이거 왜 안 물어보냐고. 손준성 왜 징계 절차 착수 안 하냐고. 왜 안 물어보냐고. 민주당 대정부 질문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모 타령하다가 한동훈 딸 논문 문제 많은 거 다 털어주지를 않나. 내 진짜 민주당하고 한동훈이랑 짜고 치는 거야 뭐요. 자, 이거 이렇게 계속 불거져 나오면 이거는 한동훈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그럼 윤석열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한 명이라도 관여한 게 나오면 사과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국민의힘 후보 경선 면접 때. 왜 안 해? 왜 안 하냐고. 그리고 윤석열 지지자들한테 내가 경고하는데 손준성 실드 칠지 안 칠지 잘 결정하세요. 잘 결정하시라고. 근데 손준성이 계속해서 이렇게 버틴다. 검찰 내에서 잘 나간다. 이러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손준성이 왜 그런 짓거리를, 고발장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때리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거를 거기다가 도이치모터스까지 끼워 넣었어. 예, 그게 더 수상하다는 말이 있었죠. 그 사안에 그 도이치모터스까지 끼워 넣기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럼 손준성이 자기가 알아서 했단 말인가? 윤석열은 야 손준성 너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 자식아 우리는 검찰 중립을 지켜야 돼. 이런데 손준성이 아니야 이건 내가 결심해가지고 저지르고 말겠어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 모르지요. 근데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도. 의심 안 받으려면 손준성 벌해야 됩니다. 벌을 해야 된다고. 예. 그거 잘 보겠습니다. 채널A 사건이랑 고발사주랑 연결되는 사건인가요? 그러니까 채널A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들이 고발사주 의혹이 된 거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채널A 기자들하고 공동 대응했어. MBC에서 취재 들어갔을 때 채널A 기자들하고 공동 대응한 그 문자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왜 기자랑 공동 대응하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권순정 대변인이랑 둘이 얘기하는 건 괜찮다고. 근데 기자랑 왜 공동 대응을 하냐고. 채널A 기자들이랑. 응? 이 사건 되게 재밌어요. 채널A 기자들은 그때 공동 대응하고 동아일보는 사설로 고발사주 의혹 그 곁가지로는 안 된다. 손준성, 김웅을 곁가지라고 표현했어요. 동아일보가 사설에서. 본판까지 치고 올라가서 윗선 다 때려잡아야 된다고 사설 썼어. 와, 동아일보 대단해 진짜. 동아일보랑 윤석열 정권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계속 갑니다. 고발사주. 안 끝났어요. 예. 자, 이제 마지막 달리겠습니다. 자, 지금 국회에서 선거제도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
PD님 중간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라고 써 있는 그 자료부터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국회의원들 면접 좀 봐야겠어요. 내가 진짜 전원위원회를 지켜보고 있자면은 안 지켜봤지 솔직히. 예, 기사로만 본 겁니다. 자, 한 분씩 들어오시겠습니다. 자, 김종민 의원, 내가 조국이야로 유명한 김종민 의원이 선거제도 얘기만 나오면 똑똑해집니다. 일단은 제가 합격점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뭘 지적하냐면, 자, 지금 서울에 보면은 제가 사는 동네도 은평갑, 은평을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구가 돼 있거든요. 이 필요해요? 내가 이사 갔어. 내 연신내 살다가 새전력으로 이사 갔거든요. 국회의원 바뀌어. 뭐 그렇게 멀리 가지도 않았는데 필요해 이게? 예? 은평구에서 2명 자르고 이게 필요해요? 아니 마포랑 은평이랑 같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같은 국회의원인데 여러 명 뽑으면 안 되나? 예,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소선거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자른 거지 뭔 상관이야 그게. 은평갑이냐 을이냐 이게 뭔 상관입니까?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인데. 소선거구제 문제 그거예요. 특히 문제가.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인데 동네 의원 하고 있어. 예, 그게 특히 소선거구제 문제입니다. 이게 김종민 의원 정확하게 지적했다. 합격! 합격! 김종민 의원은 선거제도 얘기만 해라. 제발. 예? 그리고 김종민 의원은 조국 사태 때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자꾸 말을 빙빙 돌려서 해. 예? 개딸 아직도 무서워? 네, 갑자기 제가 논외 얘기를 했습니다. 합격! 자, 그다음 박상혁 의원님 들어오십시오. 민주당에. 중대선거구제가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의 당선에 기여하고 의회 다양성을 가져올지 의문이야. 옥수님, 김종민 의원 지지선은 아닙니다. 내 민주당 지지자 아니잖아. 내가 뭐 민주당에서도 지지할 만한 의원들이 몇 명 있긴 합니다만 김종민 의원 좀 부족합니다. 거기에. 그리고 과거에 그 조국 사태 때 행보는 반성해야 된다고.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으면 내가 통과를 안 시켜주지. 근데 선거제도나 요 뭐 권력 구조 이런 거는 김종민 의원이 굉장히 잘 정리를 하는 분이라는 거는 인정합니다. 박상혁 의원이 중대선거구제에서는 그러니까 참신한 인물이 안 되고 자꾸 중진 의원이 된다 이 논리를 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밑에 이용빈 의원이 당내 경선 방식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반론을 했어요. 이용빈 승! 네, 이용빈 승 판정드립니다. 자, 제가 여러모로 따져봐야 될 게 중진 떨어뜨리는 게 그리 중요한 겁니까? 신인이 당선되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선거 때마다 반이 교체돼요. 뭐 나아졌나요? 반 교체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이 반으로는 안 돼. 80%씩 교체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중진 또 필요하다고. 중진이 진짜 삼선 의원은 진짜 초선은 막 예를 들어서 초선은 막 밑줄 형광펜 끄고 막 그 메모지 붙이고 막 이렇게 준비한단 말이에요. 삼선은 들어가면 알아. 들어가서 그냥 보면 알아요.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제가 이제 꼴랑 기초의원 한 사람 아닙니까? 예, 남들이 무시하는 기초의원 한 사람인데 저도 그 1년 차일 때랑 3년 차일 때는 엄청 크게 차이 났어요. 업무 보고 받을 때. 예, 보인다니까 그냥. 예, 사전에 공부 안 해도 그냥 봐도 보여요. 근데 국회의원 3선이면 오죽하겠습니까? 중진의원 필요하다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정치 신인을 그렇게 우대해야 된다면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 안 됩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은 무조건 중진이 이깁니다. 왜? 대중 인지도가 높아야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오픈 프라이머리 무조건 중진이 이기지. 그나마 신인이 이기려면 당원 직선으로 가는 게 더 낫죠. 근데 당원 직선도 불리할 거 아니야? 중진이 있으면. 그럼 뭐다? 정치 신인을 공천하려면 낙하산이어야 됩니다. 낙하산. 김대중 정권 때 386 의원들 낙하산 시키고 동교동계 인사들 야 니네는 4년 더 기다려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냐고 그러면. 이 주장 중대선거구제는 정치 신인한테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픈 프라이머리도 반대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 50%라고 그랬죠. 의원 교체율이. 미국 한 15% 수준이에요. 근데 미국 소선거구제야. 누가 보면 중대선거구제인 줄 알겠어요, 미국이. 미국은 15%만 교체돼요. 소선거구제인데도. 그러니까 이거는 당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에서 중진 의원이 뜨면은 표가 좀 쏠리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도토리 키재기가 돼가지고, 근데 어차피 중진만 당선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자리가 더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크게 오히려
당 공천만 배합을 잘 해줘서 내보내면, 그리고 당 또 이미지 때문에라도 그걸 배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해봐봐. 그러면 한번 안 해보면은 참담한 결과를 맞을 겁니다. 예, 그렇게 공천하면은 자기 당의 중진만 공천해서 그럼 중진 일부만 되고 나머지 의석은 다른 당한테 가겠지. 다른 당 신인한테 가거나. 예. 그리고 신인이 그렇게 또 좋으면은 그 선거 때 본선에서 선택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다음 타자. 내 제일 어이없는 사람. 이 사람 대장동 국감 때도 어이없는 짓 하고, 문정복 의원 들어오세요. 문정복 의원 하면 뭐 생각나니까 이거 아니에요. 야! 네, 문정복 의원이 막 정의당한테 가가지고 막 따지니까 그 류호정 의원이 문정복 의원한테 가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러니까 그 문정복 의원이 야! 이러잖아요. 막 야! 이러는데 막 거꾸로 이제 류호정한테 거꾸로 쳐발려가지고 마지막에 뭐라고 아십니까? 문정복 의원이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이러거든요. 자기가 소리 질러놓고 먼저. 문정복 의원 어제 또 사고 쳤어. 이 사람은 뭐 일관된 사람인 것 같아. 선거제도 이 사람 뭐라 그랬냐면 중대선거구제는 개혁이고 소선거구제는 반개혁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비판을 하는데, 자,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 선거제도 바꾸자는 뜻이냐? 왜? 대통령 선거에서는 1등 아니고 2등, 지난번 대선의 경우는 50% 살짝 넘는 사람 사표가 됐잖아요. 아니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원 선거랑 장 선거랑 같냐고. 응? 장 선거는 어차피 한 명 뽑는 거잖아. 그러니까 승자 독식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장은 사실 장이 대통령이 되거나 도지사가 돼도 지 맘대로 못해. 왜? 의회가 있으니까. 근데 대신에 의회 의원 선거는 장하고 의회가 뭐가 다릅니까? 의회는 다양성이라고. 장은 한 명이잖아. 의회는 다양성이라고. 그럼 다양성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선거제도를 한다고 했을 때 소선거구하고 중대선거구제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면 중대선거구제가 다양성 쪽이지. 근데 의회 의원 선거하고 장 선거를 구별을 못 해갖고 야 그렇게 중대선거구제가 좋으면은 소선거구제가 나쁘다는 건데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 이런 것도 없앨래 이렇게 나간 게 문정복 의원 논리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쪽팔립니다. 그리고 문정복 의원식 논리로 계속 나아가면 의원 내각제가 옳다 쪽으로까지 가게 돼요. 본인이 의원 내각제를 자초하고 있어. 어휴. 자, 그다음 순서. 자, 고용진 의원하고 조응천 의원인데요. 이분들은 좀 상태가 양호합니다. 상태 양호한데, 근데 양호하다가 양호한 사람들도 실수를 하거든. 난 멀쩡하니까 좀 더 한 발 질러볼까? 이렇게 실수한 것 같은데,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의 비율은 최소 2대1이 되어야 한다. 이게 고용진 의원 주장이거든요. 이거는 특정한 경우에만 그런 거예요. 소선거구제라면 소선거구제인데 비례성 다양성 올려야 된다. 그럼 비례대표 의석 많이 둘 수밖에 없지. 독일처럼. 독일은 1대1 이상이잖아요. 비례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를 고집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비례의석 굳이 늘려야 되느냐.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비례의석을 안 늘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근데 조응천 의원 거꾸로 얘기합니다. 조응천 의원의 문제가 뭐냐면, 자, 5인 이상 선출하자. 대선거구 가자. 좋아요. 여기까지 좋은데 비례대표 없애자. 이건 너무 극단적이잖아. 두 분이 다 지금 고용진 의원하고 조응천 의원이 그 방향은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목표는 좋아요. 다당제로 가자는 얘기는 맞거든. 근데 뭐냐면 방법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자, 스웨덴 사례가 조응천 고용진 의원 두 사람을 다 반박해 주는데, 스웨덴은 한 지역구에서 평균 12명 뽑습니다. 예. 조응천 의원 5명 뽑자고 했잖아요. 5명 이상. 스웨덴은 평균 12명이고 스톡홀름 대도시에는 30 몇 명 뽑아요. 그런데도 보정용으로 전국구 비례대표로 10% 정도 비중으로 남겨놓습니다. 자, 다른 나라도 뭐 덴마크도 있고 노르웨이, 핀란드가 예외죠.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이 얘기하는 게 핀란드에 가까운데, 근데 핀란드도 보정 의석은 없지만 한 지역구가 5인보다는 훨씬 많을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만약에 진짜 한 선거구에 한 30명 뽑는다. 그리고 비례대표 없앤다. 그러면 해볼 수도 있어요. 해볼 수도 있어.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예. 두 사람은 좀 이렇게 조금 더 이게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맞춰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국민의힘 쪽 의원들. 근데 내가 사진을 편집을 잘못했나? 네, 다음 사진 올려주시죠. 지금 누가 떠 있죠?
이거 네, 국민의힘 지금 권역별 비례제 해야 된다. 이양수 의원. 권역별 비례제가 아니라 권역별 명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제를 왜 하자고 그러냐면 영남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원,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의원 당선시키게 하려면 권역별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쪼개면 비례성이 떨어져요. 전국 단일할 때보다. 자, 중요한 부분은 그 의석을 권역별로 나눠주면 됩니다. 독일이 이거예요. 독일이 권역별 비례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독일은 전국 비례제예요. 다만 당 내에서 얻은 비례 의석을 배분할 때 권역별로 배분할 뿐입니다. 그 권역별 득표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배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럼 예를 들어서 TK에 민주당이 몇 석 간다. 근데 TK에 지역구에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아깝게 떨어진 사람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권역별 비례가 아니라 권역별 명부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황보승 의원이 지방 소멸 위기인데 도농복합 선거구, 그러니까 농산어촌은 소선거구로 가야 된다. 이건 뭔 말이에요? 농산어촌은 소선거구로 가봤자 서너 개 군이 하나의 의원을 뽑는 데가 많습니다. 그거 계속해서 뭐 할 건데? 야, 이 지역은 인구가 너무 적어가지고 서너 개 군의 의원이 한 명밖에 없어요. 지역 소멸 위기 지역입니다. 이거 홍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농산어촌의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의원을 한 명 뽑아서 문제가 더 큽니다. 왜? 한 명 뽑으니까 나머지 주민들이 소외되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농산어촌의 상당수 지역이 호남 아니면 영남입니다. 그 말이 뭐냐? 그냥 짝대기만 특정 정당에서 꽂아놓으면 농산어촌에서는 당선이 돼요. 자, 그리고 그 국회의원은 서너 개 군의 지역구잖아요. 군수가 자기 부하야. 영주됩니다. 영주, 호족.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군 지역들을 광역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여러 명의 의원을 뽑는 선거구로 집어넣는 게 맞고, 그러면은 그 여러 명 의원 중에 주민들, 소외됐던 주민들이 누군가 대변할 의원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출신 의원들도 농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도시지역 의원인데 도시 안에 농촌이 있어서 농촌 문제를 이미 다뤄본 의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농산어촌이 무슨 농산어촌 소선거구 하면 농산어촌 더 고립됩니다. 그 한 명이서 까불다가 그냥 다 고립된다고. 지방 소멸 문제는 국가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예요. 그 지역에 한 명의 국회의원을 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하나만 예를 들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지방 분권을 해야 지방 소멸을 막는다. 지방 분권을 하면 잘 사는 지역만 유리합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지방 분권하면 성남, 옛날 이재명 대표 막 뭐 청년 배당할 때처럼 성남 이런 데는 유리하겠지. 가난한 지역은 불리합니다. 지방 분권하면. 그럼 지방 소멸 어떻게 막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섞어서 하고 있어. 소선거구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면 마지막, 야, 진짜 평가가 안 되는 의원들이 또 나오는데, 아까 문정복 의원하고 비슷한 급 김용판 의원도 있고, 자, 김선교 의원이 중대선거구제는 유신정치제도다. 그때는 2명 뽑았잖아. 2인 선거구는 악이라고. 2인 선거구 안 하면 된다고. 몇 번 얘기하네 도대체. 남들 수업할 때 안 듣고 있다가. 네, 한 명씩 들어와 코너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제이점님이 슈퍼챗을 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용판 의원. 네, 오늘의 마지막 활용점정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민주주의가 안착된 선진국가는 모두 소선거구제다. 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모두 소선거구제라고? 민주주의가 안착된 선진국은? 네. 자, OECD 국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SBS가 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에서 선출된 사람이 반 정도예요. 그리고 전국 단일 선거구제도 있습니다. 자, 국가별로 뜯어봤습니다. 의원 절반 이상 소선거구제로 선출한 나라가 한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 8군데입니다. 의원 절반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선출하는 나라가 22곳입니다. 8대 22. 이 22개 나라는 민주주의가 안착하지 못한 나라라고 김용판 의원님한테 판정을 당한 것입니다. 독일 대사관, 이탈리아 대사관, 스웨덴 대사관의 분발을 바라겠고, 더 많은 대사관들이 분발해야 됩니다. 다음 자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띄워드렸는데 여러분들 한 번씩 이거 캡처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보세요. 자, 이거 봐요. 자, 소선거구 아니고 중대선거구제인 나라 대통령제 중에서는 칠레, 튀르키예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멕시코도 조금 있고, 근데 멕시코는 주로 소선거구입니다. 자, 근데 이제 주로 유럽의 나라들 보면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페인, 벨기에,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응? 이 나라들은 후진국입니까? 진짜 그만하십시오. 나 그 얘기 이제 그만 듣고 싶다. 미국, 영국은 민주주의의 본고장인데 소선거구제다. 2019년 1월에 뉴욕타임즈에서 기사가 났습니다. 특집 기사. 2019년 1월에 뭐라고 났느냐. 미국의 연이은 셧다운 사태와 영국의 브렉시트는 소선거구제와 승자 독식 정치제도가 낳은, 양당제가 낳은 사태다. 선거제도 개혁해야 된다 말이 미국, 영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고장이라고? 쇠락한 구도심이죠. 도시 재생이 필요한 곳이 미국, 영국의 민주주의예요. 물론 중대선거구제를 한다고 정치가 확 좋아지겠습니까? 저는 거꾸로라고 봐요. 정치가 좋아지면서 중대선거구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적어도 이 비교해서 소선거구제는 시대의 낡은 모델이다. 사실 소선거구제를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간 거는 1910년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3.1절에 독립만세운동하고 있을 때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쪽이 헌법이라든지 법을 바꿔가지고 그 나라들도 원래는 처음에는 미국, 영국식 소선거구제를 했었거든요. 바꿉니다. 그때 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로 바꾼 거예요. 1910년대에 100년 전에. 예. 그래서 소선거구제를 굳이 해야 될 이유를 오히려 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일본은 뭔 선거 하나요? 자, 일본하고 이탈리아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 일본하고 이탈리아는 그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을 역행한 나라들입니다. 이탈리아 원래 대선거구제였고 중대선거구제였고 일본도 중대선거구제였거든요. 근데 이탈리아나 일본이나 1990년대 정치 위기들이 와요. 그러면서 소선거구제가 개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선거구제로 바꿨습니다. 바꿨더니 어떻게 됐느냐? 뭐 달라지는 게 혹은 더 나빠졌어. 근데 이탈리아는 적어도 소선거구제인데 비례대표가 엄청 많아요. 더 많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 제도도 별로다.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 자체는 수가 많을 필요가 없는데 지역구 자체를 비례성 있게 중대선거구제, 특히 대선거구로 하는 쪽이 답이다라고 보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저 기대는 안 걸어요. 예, 국회의원들 아까 보셨잖아요. 이제 레슨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나오는 대로 쳐내뱉고 들어가는 대로 씹어 제끼는데 잘 되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